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렇게 또 여러분을 뵙게 돼서 정말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방금 저희가 그 봉독한 말씀은 제가 대학 때 많이 묵상했던 말씀이고, 저한테 이제 두려움을 줄 때마다 용기를 줬던 말씀이고, 제가 대학 때 또 캐나다로 가서 1년 동안 교환학생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친구가 이제 외국 친구가 저에게 저 말씀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한테는 좀 추억이 있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 그 자녀분들과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한 주일학교를 20년 정도 교사를 했던 것 같고, 정말 다양한 연령의 아이들과 함께 뭐 성경 공부도 하고 교제도 했었는데, 최근에 9년 동안은 4세 어린아이들의 선생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4세 아이들을 엄청 좋아해요. 그 4세가 딱 그 아기도 아닌 어린이도 아닌 딱 중간의 나이라서 사랑이 엄청 많이 필요한데 약간 그쵸, 보살핌도 엄청 많이 필요한 딱 그 나이고, 그래서 선생님이면서도 거의 아이들이 엄마라고 생각하는 그런, 엄마랑 선생님이랑 좀 헷갈리는 그런 나이라서 참 좋아하는데, 제가 그 나이를 좋아하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구원을 받은 게 99년? 그러니까 제가 20살 때였는데 20년 동안은 이제 주님을 모르고 살았죠. 불신한 가정에서 자랐는데, 저희 집에서 어머니께서 특이하게 해주신 일이 하나가 있는데, 전 교회 유치원을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에서 가장 좋았던 유치원이 교회 유치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에 가서 선생님이 예수님 얘기를 해도 뭐 물고기를 잡았다고 해도 그게 옛날 얘기인 줄 알고 들었던 거예요. 그 5살, 6살 때. 뭐 간식 먹을 때 기도하라고 해도 그냥 기도하나 보다 하고 이제 주님을 모르고 또 한 15년 이상을 살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제가 뭐 아이도 키우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어렸을 때 배웠던 주님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제가 5살 때, 6살 때 저한테 각인된 물고기와 배와 빵과 예수님의 십자가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뭐 아담과 하와나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마음에 남아서 지금도 저는 그 아이들, 4세 아이들이 찬양을 안 해요. 4세들이 잘 찬양을 뭐 가사도 모르고 사실. 그런데 그 4세들이 1년이 지나서 5세가 되면 갑자기 4세 때 배웠던 찬양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너 1년 동안 이 찬양 다 알고 있었어?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한테 심겨진 그 말씀과 찬양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지금 어머님들이 아이를 위해서 하는 기도도 저는 반드시 응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지금 저도 주일학교에 마음을 쏟고 있는 이유고요. 제가 카이스트 다닐 때 이제 신앙을 가지게 됐는데, 저는 교회를 일산으로 다녔어요. 학교는 대전에 있지만, 그럼 일산에 있는 교회를 가려면 이제 저는 대전역까지 가서 기차를 타고, 그때는 4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4시간 정도 가서 서울역인가 어딘가 내려서 또 일산까지 가는 데만 한 4-5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도 주일학교 교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작은 개척교회라서 청년이 한 5명이었기 때문에 각자 하나의 반을 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안 가면 우리 반이 선생님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카이스트 다니면서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일산에 있는 교회를 매주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어떤 교수님이 주일날 보강을 하겠다고 했나 시험을 보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손을 들고 교수님, 저는 일요일날 여기 없습니다. 전 보강도 못하고 시험도 못 봐요. 그랬더니 되게 많이, 한 100명 넘게 듣는 수업이었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또 감사하게도 교수님이 그러면은 일요일날은 안 하고 딴 날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바꿔주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카이스트 다니면서 그렇게 주일을
그래서 주일날 이제 올라가면 주일학교도 교사하고 예배 11시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나서 같이 점심 먹고 찬양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고 이제 다시 돌아오면 이제 한 12시 정도 되고 그렇게 해서 대학을 보냈는데 그 경험이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내가 드렸던 시간이 내가 정말 하루를 구별해서 드렸던 그 시간에 대해서 정말 아쉬움이 없었다는 그런 기억이 있고 특히 주일학교를 통해서 그 20년 동안 그리고 뭐 최근에 아이들 통해서 제가 받는 은혜가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그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주께서 나와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주께서 나의 이 시간, 내가 앉아있는 이 시간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주일학교 교사에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더 신기했던 거는 항상 그렇진 않았는데 저희 교회가 저는 이제 그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를 다니는데 지난 한 9년 정도 중에 한 해에는 그 개근상을 시상한 적이 있었어요. 선생님 중에 개근상을 했는데 정말 신기하게 제가 개근상을 받았는데 거의 저밖에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던 게 그러니까 52주 동안 교회에 출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라는 생각을 저는 그때 다시 했습니다. 아프지도 않았고 사고도 없었고 물론 가족이 입원했어도 주일에는 올 수 있었던 그것이 참 감사했다고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반 아이들과 코로나 기간인데 지금 왼쪽은 코로나 전이었고 오른쪽은 코로나 이후에 저희 반 다른 반이지만 이제 아이들인데 아이들은 그 화상을 통해서 하는 것도 다 찰떡같이 기억하고 선생님 만나면 알아보고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이렇게 시간을 들이는 연습을 한 것 중에 또 좋았던 거는 제가 단기 선교를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몇 주 정도는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1년에 몇 주는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몇 달간 단기 선교를 간 적도 있긴 해요. 대학교 다닐 때는. 그리고 북한 선교도 갔었고 멕시코 단기 선교도 가고 여러 나라를 갔었는데 그때는 저한테는 선교라는 것이 저의 유일한 미션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할 일은 선교밖에 없다. 주님의 나라를 알리는 일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1년 중에 좀 선교 가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이가 생긴 다음부터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아이가 있어도 모든 걸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아이가 한번 태어나니까 아이가 태어난 다음부터는 할 수 있는 게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갔을 때도 참 좋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유학을 가게 된 것도 저는 선교 교수 사역을 하고 싶어서 제가 유학을 가게 됐는데 저는 이제 석박사를 MIT에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 유학 준비를 할 때는 제가 MIT를 가게 될 줄은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니까 미국에서 좀 어려운 과가 2개가 있어요. 컴퓨터 사이언스 그리고 바이올로지. 이 2개 과가 좀 유학 가기가 힘들었는데 제가 컴퓨터 사이언스 유학을 하면서 가장 좋은 학교 한 14개 정도를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많이 잘 가는 학교는 한 2-3개만 쓰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컴사는 한 14개 쓰고 바이오는 한 16개 쓴다고 그러고 이제 14개를 쓴 다음에 제가 기도를 했어요. 이 중에서 이렇게 적어놓고선 딱 그 US 랭킹이 있거든요. 1, 2, 3, 4, 5, 6, 7, 8. 그 랭킹을 적어놓고 저는 어차피 저의 유학의 목적은 선교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중에 어느 학교가 돼도 저는 상관이 없다. 근데 대신 하나님이 주신 학교 중에 랭킹이 가장 높은 학교에 그냥 가겠다.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어요. 아마 거의 매일 2시간씩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 학교 하나씩을 붙잡고 기도를 했던 것 같은데 맨 처음에 했더니 한 10위의 대학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이 대학입니까? 저 이 대학을 가면 됩니까? 했더니 좀 이따 한 6위 정도 돼하는 대학이 온 거예요. 6위, 이 대학입니까? 이제 이 대학에 가면 되는 겁니까? 했는데 갑자기 확 올라오더니 그때 MIT가 그때 1위였거든요. 1위가 온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기도할 필요가 없죠. 1위면 끝났거든. 기도 제목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어. 나머지는 기다릴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때는 주님, 저는 이제
선교를 하러 가야 되는데 이렇게 어려운 학교를 주시면 전 선교에 집중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떡하죠? 약간 그런 마음으로 제가 유학을 준비했었는데 뭐 다행히 그 MIT에 가서도 저렇게 단기 선교를 갈 수 있는 강심장을 허락해 주셨던 건지 네, 그것도 감사했었고 제가 MIT 유학을 했을 때 너무 밤을 많이 새니까 몸이 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병원에 갔더니 저한테 그 규칙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냥 진단이 그거예요. 규칙적으로 사세요. 밤에 잠을 자세요. 이게 진단인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그래서 제가 그때 새벽 기도를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원래 새벽형 인간이 아니라 저는 올빼미형 인간인데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하게 되면 밤도 많이 새고 근데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규칙적으로 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유학한 그 첫 해에 그 이제 봄부터 갑자기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매일마다. 근데 그 새벽 기도를 갔는데 목사님의 그 강해 설교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매일 가는 이제 학생이 되어 버렸죠. 근데 그때가 참 정말 지금 생각해도 전 지금도 새벽형 인간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어떻게 내가 새벽에 일어날 수가 있었는지가 아직도 미스테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것들이 저한테는 계속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찬양하는 거를 좀 좋아했어요. 오늘 사실 이 제목을 초심으로 잡았던 이유는 제가 이 자리에 오는 걸 결정하는 그쯤에 저희 아들은 지금 다 컸어요. 저희 첫째는 이제 중학생이고 둘째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인데 근데 그 아이들이 자신의 어린 시절을 기억 못하는 게 전 좀 억울하더라고요. 나는 기억해. 네가 아기 때를, 네가 내 품에 안겨 있을 때를 기억해. 근데 이 아이들은, 그러니까 특히 제가 둘째가 아들이거든요. 이 아들이 원래는 껌딱지였어요. 아주 유명한 껌딱지였어. 제 친구들도 다 알아요. 너 걔 때문에 화장실도 못 갔잖아. 밥도 안고 먹었잖아. 그러니까 24시간을 안고 있었어야 되는 아들이었는데 지금은 근처에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이 아들은 나는 기억하는데 내가 이 아이를 24시간 동안 잘 때도 안고 잤다는 걸 나는 기억하는데 이 아이는 왜 그걸 기억을 못할까? 그런 생각하면서 제가 되게 억울했었는데 제가 찬양을 좋아했는데 제가 그 카이스트에 있을 때 제가 점심 때마다 찬양을 했어요. 뭐 시험 기간에도 찬양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좀 잘 부르고 다녔던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그 문들아 머리 들어라라는 찬양, 되게 옛날 찬양인데 제가 이렇게 카이스트를 이제 걸어 다니면서 막 모든 건물들을 바라보면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라고 이렇게 찬양을 많이 했었어요. 그냥 중얼거리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그렇게 아이에 대해서 우리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이런 묵상을 하는 중에 아마 제가 카이스트를 다시 방문했던 그날인 것 같은데 주님이 기억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찬양을 불렀던 거를 기억하신다고. 제가 카이스트에서 걸어 다니면서 이 찬양을 불렀던 거를 기억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초심이라고 적었어요. 우리의 신앙에 아마 모두 다 초심이 있으실 거예요. 주님을 처음 만나셨던 때, 주님과 뜨겁게 또 교제하셨던 그때가 있으실 텐데, 그걸 주님은 기억하신다는 거, 그거를 이 자리에서 오늘 사랑하고 이제 축복하라는 이런 자리를 하니까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첫사랑이고 우리가 사랑했던 주님이 우리의 그 처음 찬양과 처음 기도를 계속 기억하신다는 거를 저는 좀 아이가 자라니까 더 알게 되더라고요.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있고 제가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는데 사실 좀 새로운 거를 가져와 봤어요. 여기까지 간증이 사실 끝났고
제가 최근에는 그 AI나 메타버스 강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청년들한테도 하고 이제 교회 목사님들한테도 하고, 그래서 처음엔 이게 저도 좀 낯설었어요. 내가 뭐 기업이나 학교에 대해서 하는 세미나를 이렇게 교회나 목사님들도 듣고 싶어 하시고 뭐 청년부도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게 낯설 때도 있었는데, 저는 좀 저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이 세상을, 이 시대를 리딩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를 교회에서 같이 배워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또 이렇게 약간 지적인 내용이지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서, 또 요즘 어머니들이 메타버스에 관심도 많으시다고 하신 것 같아서 네,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단어는 30년 전에 등장한 단어예요. 스노우 크래시라는 그런 소설에 등장했는데, 이 소설가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30년 전 1992년에 아바타랑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생각한 거죠. 그래서 소설 속에서는 메타버스에 들어가면은 아바타의 몸을 입고 다른 직업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바타라는 것만 해도 이제 2009년에 영화가 나와서 할 텐데, 메타버스는 아마 좀 새로우실 텐데, 이 메타버스가 도대체 뭔데 이렇게 갑자기 난린가 싶은데, 1.5년 전에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있어요. 지금 뭐 AI나 뭐 클라우드 뭐 게임 할 때 많이 쓰는 컴퓨터가 GPU인데, 그 GPU를 생산하는 세계 1위 회사가 엔비디아인데, 그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Metaverse is coming, 메타버스가 오고 있다, 이렇게 1년 반 전에 선언을 한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에픽 게임즈의 CEO도 메타버스는 인터넷의 다음 버전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또 우리가 지금 인터넷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뭐 전화기 사실 전화기도 당연히 인터넷이 돼야 되고, 어찌면 뭐 없이는 살 수 있지만 인터넷 없이는 살기 힘든데, 이 회사가, 이 에픽 게임즈라는 회사가 아주 중요한 회사인데, 옆에 있는 넷플릭스라는 또 기업이 또 많이 아시죠? 넷플릭스가 우리의 경쟁자는 포트나이트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요건 약간 예전에 그 나이키 회사가 우리의 경쟁자는 닌텐도다,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는 우리가 열심히 사람들한테 동영상 영화 보여주던 저 포트나이트 게임이 우리의 시간을, 사용자의 시간을 뺏어간다는 그런 뜻인데, 포트나이트가 바로 그 에픽 게임즈가 만든 게임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페이스북 이름 아예 메타로 바꿨죠. 그래서 이 메타버스가 이런 뜻이고, 이게 넘어가야 되는데, 네. 메타버스는 초월하다, 우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상과 현실을 초월하고 디지털과 피지컬,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버추얼한 거랑 이제 피지컬한 거를 초월하는 그런 메타버스인데요. 메타버스의 유형을 4가지로 나눈 게 15년 전에 나왔어요. 이게 사실은 다른 웹 3.0 때문에 나오긴 했는데, 그럼 라이프 로깅, 그 다음에 Virtual World, Mirror World, Augmented Reality, 이렇게 4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라이프 로깅은 지금 아마 많이 쓰시는 SNS나 뭐 스마트워치를 차고 계시면 나의 기록된다, 삶이 기록된다, 이런 뜻이고, Virtual World는 주로 게임 쪽이 많고, 그 다음에 Mirror World는 우리 세상이 그대로 옮겨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배달의 민족도 그럴 수 있고, 당근마켓 또 그럴 수 있고요. 지도 앱들도 이제 미러 월드에 들어가고, 오그멘티드 리얼리티는 또 우리나라에서도 1000만 사용자가 있었던 포켓몬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메타버스가 난리냐? 이거 꼭 저기 엔비디아, 뭐 에픽 게임즈, 메타 아니면 넷플릭스 CEO가 메타버스 is coming 이렇게 말하면 진짜 중요한 건가 했는데, 메타버스가 나오는 건 이제 시대적으로 저희가 연령을 나눌 때 베이비붐 세대, X세대, M세대, G세대 이렇게 나누는데, 베이비붐 세대는 태어났더니 한참 이게 살았더니 이제 TV가 각 집에 이제 TV가 들어가는 세대고, X세대는 TV를 보면서 자랐더니 집에 PC가 들어오는 이제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밀레니얼 세대는 핸드폰, PC로 열심히 뭐 게임도 하고 좀
깔짝깔짝 하다 보니까 갑자기 모바일 나오고, G세대는 태어났더니 집에 TV 당연히 있지, PC도 있지, 노트북도 있지, 엄마 아빠 핸드폰 있지, 나도 핸드폰 있지, 이런 세대예요. 그래서 일단 경험한 디스플레이 수가 다르고 경험한 소프트웨어가 다른데, 그래서 이 MZ세대는 원펄슨 멀티 페르소나를 조금 더 체감합니다. 내가 페이스북 가서 다른 아이디, 인스타, 트위터, 그다음에 제페토 가서 다 다른 아이디, 다 다른 일상을 사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세대예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라는 것이 게임이랑 SNS에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기업들도 메타버스 사용하고, 그래서 아마 최종적으로는 레디 플레이어 원 같이 되게 실사 같은 그런 가상의 세계도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것이 더 강화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아이들하고 주일학교를 다 화상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번에 교회를 처음 나온 애들이 태어나서 처음 교회를 나왔다고 해도, 지금 4살인 애들이 태어났더니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교회를 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 밖을 나간 적이 없는 애들이죠. 집 밖을 처음 나왔어요. 그만큼 우리가 아무 데도 갈 수 없는 그 2년 이상을 보내면서 공연이나 문화계가 엄청 타격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메타버스 속에서 어떻게든지 하려고, 특히 저 제페토에 있는 그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팬사인회를 했는데 4,600만 명이 팬사인회를 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물리적으로 만나면 어떻게 4,600만 명을 만날 수가 있겠어요? 네, 그리고 각종 명품들, 구찌나 루이비통이나 다 어떻게 하면 로블록스나 제페토에 가상 물건을 넣을까라고 고민을 했고, 되게 신기한 거는 이 패션계에서 이런 가상의 제품들을 내놓을 때는 맨 처음에는 1,000원, 비싸면 10,000원 이 정도였어요. 근데 최근에는 600만 원, 1,000만 원짜리 가상 제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입생 환영회 가상으로 한다, 신입사원 연수 가상으로 한다, 이거는 너무 일상이죠. 이제는 거의 모든 것이 하이브리드잖아요. 온라인만 하거나 오프라인만 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그냥 당연히 온라인도 하고 오프라인도 한다,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많이 가고 있죠. 그리고 특히 제조업이나 이런 쪽, 이공계 쪽에서는 이 메타버스가 너무 필요해요. 특히 그 공장, 자동차 공장 같은 경우는 비싼 거예요, 공장을 짓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가상으로 지어본다 해서 이제 메타버스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BMW 같은 경우는 모든 공장을 다 메타버스로 짓겠다고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또 역시 현실에서도 부동산인데 저 가상에서도 부동산이 좀 난리더라고요. 저 얼스2 같은 경우는 저거는 코인 기반이 아니긴 한데, 얼스2에서 청와대가 작년에 120만 원인가 그랬는데 지금 1,400만 원인가? 2,400만 원인가? 하여튼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웬만한 게 다 막 10배, 100배. 그러니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그래서 가상 그 화폐를 거래하는 총 거래량 중에 3분의 1이, 전 세계 3분의 1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설이 있을 정도로, 여기 약간 가만히 있으면 막 돈이 불어나는 게 보이니까 중독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꺼질 때는 또 밑도 끝도 없이 꺼지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지금 전환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앨런 머스크 와이프가 10장의 JPG를 내놨더니 이제 20분 만에 65억 벌고, 네, 그런 것들도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것은 모든 것이 디지털화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사람도 디지털화되고, 공간도 디지털화되고, 물건도 디지털화되는 이런 것이 디지털 전환, 이 메타버스의 이제 디지털 전환의 결정체가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거의 예를 한번, 기술적인 예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사람을 그 카메라가 찍고 있으면 그 사람을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이 AI로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제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진지 표정. 오빠 아이돌처럼 해주세요.
뭐지? 형 왜 그래? 형 고장났나? 몇 점? 1점. 아, 나 그 엔딩 포즈 못했다. 보여주세요. 90점, 이런 거다. 90점. 멋있어, 달라. 기본이 달라. 자세가 다르잖아 지금. 지금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멋있어. 눈빛이 달라. 이게 멋있어. 사기캐잖아요. 제가 작년에 차이나는 클래스를 그 촬영 찍었거든요. 그래서 저게 저희 연구소가 가진 기술인데 저희가 그 핸드폰을 가지고 가서 연예인분들이 이제 춤을 췄었는데 저 동작 그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영상에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선이 보여요. 그것이 그 AI가 동작을 분석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댄스를 보면은 스코어가 나오는 거예요. 보시면 아까 오상진 아나운서가 71점으로 막 1등을 했는데 그 이유가 우리 다 안 할 때 오상진 아나운서 혼자 연습을 했다고 해요. 점심 쉬는 시간에. 맨 처음에 48점이었대요. 근데 막 계속 연습하니까 71점이 됐는데 두 번째 춘 그 몬스타엑스의 민혁군은 아이돌이니까 엄청 잘 췄어요. 근데 점수가 높지 않은 게 왜냐면 AI는 아직 그 기술 점수는 볼 수 있는데 예술 점수는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피겨 스케이팅 뭐 이런 거 보면은 예술 점수랑 기술 점수가 있는데 무엇이 정확한지 이런 것까지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멋졌는지 이런 거는 아직 볼 수가 없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또 네. 공간에 대해서 모델링 하는 걸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동작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됐다. 이렇게 360도 카메라를 한 장을 딱 찍으면 이제 그 공간, 그 이미지를 이제 클라우드로 보내요. 그럼 한 몇 초 있으면은 그 집이 저렇게 3D로 나오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자기 집에 이렇게 여기랑 공간이 이어졌다 하면 딱 집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져요. 그 집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쓴다든지 메모를 남긴다든지 거리나 크기를 표시한다든지 이런 것이 가능한 이유는 저 AI 기술을 통해서 디지털화 됐기 때문이에요. 물리적인 객체들이, 그러니까 원소들이 바이트가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AI랑 메타버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약간 저런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능케 하는 이네블러가 AI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결정체가 메타버스라고 해서 이렇게 선순환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나 동작이나 우리의 가진 것들이 다 데이터화 됐을 때 이것이 메타버스가 되기 쉬운데 그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교회 속에 매핑을 하면 한 4가지 정도를 예제를 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완전 교회 예제는 제가 없고요. 비슷한 예제가 있습니다. 제가 저희 회사에서 지금 지니버스라는 거를 개발을 했는데 지니버스 안에서는 집이라는 개념이 있고 타운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메타버스는 대부분 이 손가락 2개면 해결이 됩니다. 한쪽은 움직이는 거, 한쪽은 점프하는 거. 그리고 지금 두더지와 함께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주소를 치면은 네, 제가 지금 저기 살고 있는데 네, 저희 집 평면도입니다. 저 평면도가 있으면은 그걸 AI 기술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3D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쫙 저렇게 평면도를 3D로 만드는 게 AI 기술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뭐 거기다 집도 꾸미고 뭐 지금 제가 거울을 놓고 있죠. 거울도 놓고 네, 이 움직이는 것도 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그다음에 뭐 냉장고도 놓고 저희가 저희 집 부엌이에요. 냉장고도 놓고 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메타버스 속에서 이제 뭐 자기도 꿈이죠. 그래서 지금 MZ 세대는 아바타랑 자기랑 거의 동일시하기 때문에 아바타 꾸미는 거에 되게 몰입도 하고 거기에 돈도 좀 잘 쓰고 현실에 가질 수 없는 거 저거 샤넬 백이랑 샤넬 옷도 저희 딸이 입힌 거예요.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샤넬에 엄청 관심이 없는데 저희 딸이 갑자기 저렇게 입혀놨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렇게 집안을 돌아다니는 것도 아까 그 손가락 2개면은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집에서 또 할 수 있는 게 뭔가 네, 저희가 교회에는 컨텐츠가 많은데 저는 그 교회가 성경 자체가 엄청 재미있는 스토리들이 많잖아요. 뭐 전쟁도 있지만 뭐 희노애락도 있고 그래서 그런 성경에 있는 컨텐츠 자체가 메타버스 속에서 구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긴 해요. 그 아이들한테 뭐 여리고성을 보여준다고 해도 메타버스 안에서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아라 뭐 이렇게 낮과 밤에 계속 바뀌는 걸 보여준다면 훨씬 더 실감이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인데 지금 저건 어벤져스 컨텐츠를 네,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을 경험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기는 하고요. 네,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랑 노는 것도 이제 교회에서 교제하고 뭐 같이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 오는 것도 저렇게 친구랑 같이 가는 거죠. 교회 가자. 같이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저희가 교회인가? 교회는 아니지만 네. 그럼 친구랑 같이 뭐 찬양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박수도 치고 네, 저거는 네, 저희 회사 자료라서 네, 저렇게 네, 그리고 이 메타버스의 좀 특이한 점이 경제랑 연관이 되는 거예요. 지금 뭐 NFT도 그렇고 아까 열심히 명품 같은 것도 있는 이유가 이런 디지털 속에서 소비하는 것이 생각보다 엄청 중요해졌기 때문이에요. 쓸데없는 일 같았는데 근데 심지어 거기서 가상에서 소비한 것이 실질적인 자산이 된다면 훨씬 더 메타버스스러운 그쵸 가상과 현실이 연결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가상에서 예를 들어서 뭐 커피나무를 키우면은 커피에 대한 쿠폰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세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은 또 가상에서 돈을 벌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뭐 로블록스 게임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로블록스 게임을 만들어서 뭐 수입이 1억이다 2억이다 이렇게 나는 또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창작이 예전에는 그 회사가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하는 시대에서 이제는 사용자가 서비스를 만드는 데 동참을 해서 같이 프로핏을 남기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메타버스는 교회에서 엄청 많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회사에서도 엄청 많이 고민하고 정부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는데 저도 그래서 정부도 많이 만나기도 하고 회사도 많이 만나기도 하고 뭐 교회 목사님들도 많이 만나기도 하고 다들 너무 세상은 변해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메타버스에 어떻게 올라타야 되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냥 작은 경험이라도 해보시라. 그래서 저는 심지어 그냥 하나 로그인을 해보세요. 로그인을 해서 아바타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훨씬 경험이 있을 텐데 사실 지금 뭐 정부에 계신 분도 그렇고 뭐 한 번도 로그인 안 해봤는데 그래서 저희가 어느 회의 가서는 여긴 대전이죠. 제가 경기도 디지털 대전환 위원회 부위원장인데 경기도 디지털 대전환 위원회가 모였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 NFT 지갑 있으신 분, 토큰 있으신 분, 손든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메타버스에 논의를 하나요? 메타버스를 일단 경험을 해봐야지 메타버스에 대해서 논의를 하죠. 경험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마무리는
뭐 학생들이 아직 뭐 어리고 진로에 대해서 고민도 많으실 것 같아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잠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지금 많은 직업들이 생기고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근데 진리라고 하니까 여기서 진리라고 하니까 이상하지만 세상은 점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직업들이 생기고 있고 우리의 소득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불안감을 느끼거나 두려움을 느끼시기보다는 빨리 이 세상의 변화에 올라타셔서 그거를 주동하는, 리딩하는 사람이 되시길 원합니다. 잘 보시면 새롭게 생겨나는 직업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평생 직장이던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IMF 때 이미 이게 없어졌죠. 그래서 그때부터 평생 직업, 전문직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어떻게 너 의사하고 너 뭐하고 이렇게 공무원하고 이렇게 또 바뀌긴 했었는데 이제는 저는 이제 평생 학습을 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전진하는 듯 했으나 이거는 후진이었고 내가 후진하는 듯 했으나 전진인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커넥팅 더 닷스 해야 되는 시대가 와서 경험들을 어떻게 하면 연결 지어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뭐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듣지 작년에 많이 들었던 얘기가 메타버스가 뜰 줄 알고 어떻게 메타버스 하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그전에는 AI를 지금도 AI 하고 있지만 AI 어떻게 뜰 줄 알고 AI를 하고 계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 뜰 줄 몰랐어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는 사실 시대의 변화에 너무 민감해서 또 이렇게 막 바꾸기보다는 내가 갈 길을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시대가 쫓아오는 그런 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멀어지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 시대가 날 쫓아오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럭키, 행복한 거죠. 내가 걸어가는 길이 어느 순간 시대가 쫓아와서 그것이 가야 될 길이라고 하면 좋은 거지만 저는 그렇지 않더라도 또 묵묵히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게 가장 정답이라면 정답인 거고 또 크리스찬은 그 가운데서 많은 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주님이 계시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또 가져와 봤는데 잘 보이시나요? 요한복음이랑 이제 누가복음 말씀인데 요한복음 21장은 제가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그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더라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5장은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래서 저도 뭔가 하나의 스텝을 이제 정할 때 좀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그물을 던져야 하는 배 오른편은 어디인지, 우리가 가야 되는 깊은 데는 어디인지, 전 이거는 주님만이 아신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그 끝에 물고기가 없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 과정 자체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전 이 말씀에서 또 인상적인 게 이 다음 구절인데요. 누가복음에서 이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11절에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랬던 거예요. 배가 이제 두 척이 찼어요. 그러면은 주님 다음에 또 오세요. 다음에도 배 또 채워야 되겠어요. 아, 물고기 정말 잘 잡히네요. 땡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그들이 그 배에 물고기가 채워지는 것을 보고 한 일은 그 배를 버리고 예수를 쫓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결국에는 지금 이 물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결국엔 예수를 쫓는 예배자로서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선교자로서 살아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물론 살아갈 때 물고기 너무 중요하고 어디 가서 이제 낚시를 할지 그런 거 사실 매일마다 너무 고민되고 매 순간 많은 갈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어쨌든 예수님과 동행을 하는 거고 예수님을 쫓는 거기 때문에, 저도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이제 뭐 직장도 다니지만 나는 주일학교 교사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하는 많은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주일학교 교사가 아닐까. 내가 오늘 이 아이에게 심은 이 말씀 하나가 내가 한 어떤 일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좀 더 주님 안에서 찾으시라고 하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감히 축복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